네, 지금 시간이 정각 오후 2시입니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20차 세계 한상대 글로벌 한상기업의 성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프로그램 사회를 맡은 경성대학교의 정동석 교수입니다. 본 세미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되는 글로벌 한상기업의 성장과 역할 세미나에 바쁘신 와중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또 현장에 직접 와주신 국내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한상대회 세미나는 해외 진출 유망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진출 전략 그리고 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세션은 한상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한상 기업가들의 실제 사례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고견한 그런 세션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세미나의 개회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이사이신 정광일 이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정광일입니다. 오늘 20차 세계 한상대회 글로벌 한상 기업의 성장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세미나에는 재외 한인학회와 한국경영학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재외 한인학회는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모든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재단에도 큰 도움을 주시고 전폭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영학회는 우리나라 경영학의 모태가 되는 최초 경영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대회는 올해 처음 참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상 기업들의 해외 성공 사례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우리 기업과 경영학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더욱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은 한상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한상들이 대개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남기학 회장님, 말레이시아의 이마테오 회장님, 베트남의 고상구 회장님, 미국의 황병구 회장님, 그리고 엊그저께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신 울산 출신 인도네시아 한상 송창근 회장님은 모두 한상대 리딩 CEO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마치면서 이 세미나를 주관해 주시는 재외 한인학회 임영현 회장님, 한국경영학회 한상만 회장님, 그리고 발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에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국경영학회 한상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제20회 세계 한상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이번 20회 세계 한상대회는 정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상대회가 열리는 동안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이 되기 위한 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2022년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첫 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한상 기업인들의 중요성이
너무도 저희 대한민국에게 절실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다음번 새로 세워야 될 목표는 선진국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국경영학회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전 2017년에 경영학회장을 역임하신 한인구 회장님께서 한상 기업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셨고, 올해 2022년에는 벌써 그 연구를 이어온 지가 6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들을 경영학의 저널인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에 게재를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세 개의 사례뿐 아니라 또 다른 세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상기업 6개의 사례를 또 널리 알리고, 이런 일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 해서 지금 이 정부가 생각하는 재외동포청이라는 정부의 지원, 또 한상기업인 여러분들의 혁신과 도전, 그리고 저희 학자들의 그런 이론적인 어떤 뒷받침과 지원,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대한민국을 인류 선진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길에 같이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눈부신 발전과 성취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고, 저희 학자들도 힘을 함께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세미나에 대해서, 세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는 한상 글로벌 기업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3개의 사례가 발표가 됩니다. 각 사례는 25분씩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세 분 교수님께서 각자 사례를 발표를 하신 다음에 종합 토론은 좌장이신 정진섭 교수님께서 주제를 하셔서 20분 동안 사례를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례에 대해서 또 한인구 교수님과 김종배 교수님의 또 추가적인 약간의 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45분부터 3시 55분까지 10분간 휴식을 하고 바로 2부로 진행됩니다. 2부는 3시 55분부터 5시 10분까지 7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주제는 글로벌 한상 기업의 실제 사례를 실제 그 한상의 CEO신 세 분의 CEO께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5시 10분부터 5시 30분까지 플로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의 질의응답 및 회의를 끝으로 세미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일정을 참석자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이제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전남대학교 이장섭 교수님의 사례 연구입니다. 주제는 중국 예지아 그룹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도전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이장섭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2003년도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20년간 중국과 동남아를 한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외 동포청이 설립이 되니까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됩니다만 그야말로 제가 날개를 달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저는 특이한 중국 조선족 기업을 연구했어요. 조선족 기업은 한국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80만 재외동포 조선족들이 있지만 푸대접 받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가 20년간
발품을 팔면서 이 조선족 기업을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분들에게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큰 사고가 나고 또 수출은 적자가 나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조선족 기업에서 답을 찾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중국의 예지아그룹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도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족 기업, 별것도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조선족 기업도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시고 또 우리 기업과 연결해서 우리 한국의 현실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25분을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차로 이렇게 이제 조선족 기업 형성사, 그다음에 2부에서 예지아그룹 사례, 그리고 3부에서 모국과 상생 방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지아그룹이 심천에 있는데요. 이 예지아그룹이 그냥 태동한 게 아니고 이전에 조선족 기업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중국의 조선족 기업을 연구하면서 루신이라는 작가를 굉장히 제가 존경합니다. 이분은 내가 먼저 걸어가면 길이 된다.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를 앞세우고 개척 정신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중국의 작가이자 문학가이자 사상가인데 이분에서 힘을 얻고 제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선족 기업의 형성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선족 기업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렇게 좀 신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전에도 조선족 기업이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 아주 훌륭한 기업이 있었다는 사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족 기업의 과거에는 우리가 연변 고무 공장을 보면 고무신 운동화를 이렇게 생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남기학 회장의 예지아그룹을 소개하기 전에 이 선배 대선배인 창녕집단의 석사님 동사장이 있었다는 거, 이분이 하얼빈 공업대학생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얼빈 창녕 급수 설비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중국의 최고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건 모르시죠. 우리 조선족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다. 중국 전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1990년도에 창녕공업 유한회사 설립, 그래서 하얼빈 창녕급수 설비공장 설립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업으로는 흑룡강성 민족경제개발공사 최수진 동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49년도에 출생해가지고 89년도에는 매출이 2억 위안, 당대 최고 무역인이었습니다. 권병현 주중대사와 최수진 총경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권병현 주중대사님이 제1회 한상대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까 정말 백발이 허여시가 보셨는데 이분하고 최수진 총경리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조선족 기업이 현재를 봅니다. 2017년도에 중국 조선족 기업과 경제 교류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북경 조선족 기업가 협회 10주년 경축 행사가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외동포청이 지금 앞으로 설립이 될 건데 재외동포가 몇 개국에 몇 명인가 제대로 아신 분 계십니까? 193개국에 732만 5,143명. 이건 2021년 기준의 외교부 기준입니다. 그래서 750만 명을 잡으면요, 우리나라의 5천만 15%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재외동포재단에 머물렀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포청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재외동포들에 대한 케어, 글로벌 네트워크, 한상, 이게
아마 그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럽, 중국, 캐나다, 이 일본인데 다 감소세인데 미국만 증가세 있습니다. 동포들이요. 그러면 중국 내 조선족들은 어떻게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가? 지린성, 라오닝성, 훌륭성,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여기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았는데 한중 수교 이후에 산둥성, 상하이, 광둥성, 텐진, 베이징, 정말 말해서 연해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쪽으로 많이 퍼져나갔어요. 제가 정말 20년간 돌아다녀 보니까 많이 퍼져나가서 여기에서 타운을 형성하고 이분들이 기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족 기업가 협회가 있고 어떻게 성장했고 발전했는가? 2007년도에 6개 지방 협회에서 500개 회원수로 시작해가지고 2017년도에 제가 갔는데 그때 32개 협회 60여 개 지회 6천여 개 회원 기업수로 확장됐습니다. 6천여 개 기업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조선족 기업가들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선족 기업들을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가?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설문조사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강한 네트워크, 중간, 약한 이렇게 돼 있는데 강한 네트워크 한번 보시죠. 조선족 기업이나 한국투자. 우리 한국 기업하고 많이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몰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또 현재까지 조선족 기업가들이 이렇게 됐고 그 예전에 과거에 이 석산인이나 최수진 이런 훌륭한 기업가가 있었는데 현재 제가 발굴한 예지아그룹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예지아그룹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 회사가 실리콘, 광전자, 뭐 R&D, 관리본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예지아그룹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21년 됐는데요. 자회사가 8개, 직원이 1,500명입니다. 그리고 특허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요. 자, 회사 개요를 보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 개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2001년도에 유한회사 설립이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015년 11월 달에 광동성의 광전자 유한회사 설립되고 그다음에 2017년도, 19년도 계속 그 시기가 성장이 됐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보시면 TV 백라이트 렌즈 공급 세계 1위입니다. 이 회사가요. 그다음에 앞으로 2023년도부터 28년도까지는 뒤에 미래 계획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조직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15개 정도 부서가 있습니다. 예지아그룹의 CEO를 봅니다. 남기학 회장이 오늘 사실은 여기에 참석하기로 아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 몸이 안 좋아서 서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전화가 와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입니다. 중국 그 교수 출신이에요. 이분이 교수 출신인데 지금 예지아그룹의 창업자이고 리딩 CEO이고 많은 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지아그룹의 제품 유형을 봅니다. 최신 기술 가공으로 전환했어요. 부품 인가공에서 처음에는 OEM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최신 기술 가공을 해서 주로 렌즈, VR 차량, 캠코더, 광학 렌즈, 웨어러블 이렇게 제품 유형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광학회사와 주요 제품 고객들이 쭉 나와 있죠. 대부분 납품하는 데가 세계적인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는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또 뭐 일본의 소니라든가 또는 그 유명한 데 화웨이라든가 중국이에요. 이런 데입니다. 자, 주요 해외 거래처를 보겠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북미 13%, 아시아 12%, 중국의 39%, 대만, 한국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면 해외 합작회사를 보세요. 도시바라든가 LG라든가 캐논이라든가 레노버라든가 또는 샵라든가 많죠.
이런 데다가 전부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지아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강한 네트워크로는요, 중국, 한국, 일본, 미국,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웨이라든가 한국 LG, 삼성, KT, 도요타, 스타벅스 이런 데다가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 목표는 기업 비전과 사명과 가치관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지아그룹을 제가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 회사가 어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기회가 있고 위협이 있는가. 강점을 보면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한다는 거. 그다음 CEO 자체가 4개국에 능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과학기술혁신 우수 발명 과학상을 수상했어요. 약점은 확실히 팬데믹에 약한 거죠. 그리고 R&D의 자금 조달의 한계를. 기회는 계속적으로 이 기업은요, 핸드폰이나 자동차의 광학 렌즈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제품을 만들자마자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 위협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위기와 기업 공개 이런 것들이 중단됐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경영학자로서 확대 전략이 중요하겠다. 예소 전략이 강점과 기회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핸드폰, 자동차, 영상 제품을 수요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성장 체제를 구축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이 CEO가 월드 옥타라든가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기업가 정신이 나옵니다. 이 예지아 그룹의 CEO는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예지아 그룹을 성장시키고 있겠는가? 그래서 창조 경영의 살 길이다 그랬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바보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예지아 그룹은 목표가 창조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예지아 그룹의 미래 2023년도, 24년도, 28년도까지 계획이 쫙 되어 있습니다. 24년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IPO 상장 재신청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24년도에 재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8년도에는 차량 조명 렌즈 출하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지아 그룹이 OEM 방식으로 R&D에서 이렇게 제품을 세계적인 기업한테 납품만 하는 게 아니고 자체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 자체 브랜드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되겠죠. 도전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트라이 어게인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도전했습니다.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경제가 주춤했지만 주식시장 상장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지아그룹의 CEO에 어떻게 성공을 하는가 이런 비법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회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CEO 자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을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나가는 광학 렌즈라든가 이런 데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위기감과 긴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성공의 첩정입니다. 예지아그룹 CEO의 소통 능력입니다. 직원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 인화 단결하고 상생 협력하고 직원들을 포용하고. 자, 예지아그룹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한번 있었고 14년도에 엔화 환율로 하락으로 인해서 힘들었고 21년도에는 잘 아시는 팬데믹 위기로 어려웠지만 하이테크 시장 신속한 기술 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지아그룹은 어떻게 이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가? 기존 사업과 혁신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이 서울대 송재현 교수가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오른손으로는 기존 사업을 하고 왼손으로는 광학 사업이라든가 자체 브랜드를 혁신 사업을 하고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 왼손 오른손 법칙 있죠. 안정과 혁신. 남기학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보시죠. 변해야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체인지 해야만 찬스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자동 제어 교수로 10년, 일본 회사에서 기술 분야로 10년, 그래가지고 창업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창조를 체질로 하라. 남기학 회장의 회사에서는 이런 서준 박사나 나카모토라든가 장성 박사 이런 분들이 핵심이 돼서 R&D 연구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 없이는 창조도 없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렸죠. 그 옆에 E.T.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그래서 미켈란젤로라는 이 그림을 보고서 이 아이디어를 낸 게 E.T.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자동 제어를 전공하고 교수로 10년간 재직했는데 계속적으로 기술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학습을 했다는 것. 그것이 여기에 성공 사례입니다. 자, 줄탁동시라고 잘 아시죠? 남기학 회장의 줄탁동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는 틀을 깨고 창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4년도까지는 OEM 방식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첨단 광학 렌즈 이런 개발하고 해서 OEM과 ODM을 주로 하고 ODM 방식으로 전략을 조정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발상이 엉뚱해야만이 제품이 팔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크루즈 호텔을 했는데 지금도 다른 호텔은 비어도 선크루즈 호텔은 주선다고 그러죠. 이건 발상이 엉뚱하고 고객 접근 방식 새로운 사고로 접근한다 이 말. 그래서 예지아 그룹도 이런 비즈니스 이런 방식을 썼다 이 말이죠. 고객인 삼성, LG, 소니 이런 데다 전자설비, 자동 시스템 이걸 스위스, 독일, 일본의 최신 그 설비를 도입해 가지고 제품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자, 외부 자원을 활용해 부가치를 창조해라.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기업들이 상품화 과정에서 외부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인데 이 예지하는 현재 자회사가 8개 중 5개는 CEO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일본, 대만, 한국, 중국 4개 나라와 CEO가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살리고 지속시켜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혁신의 딜레마에 빠진 기업은 신흥기업 제품 시 부상이 뒤처진다. 우리가 사례로 코닥이라는 거 있잖아요. 필름 쓰던 그게 망했어요. 왜냐하면은 혁신의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예지아 그룹은 이 한 아이템을 5년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계속적으로 광학 렌즈에 투자하고 이걸 자동차, 핸드폰, TV에 쓰이는 광학 주력 제품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기업에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와 보상입니다.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성과와 보상을 줍니다. 그다음 글로벌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예지아 그룹의 남기학 회장은 이 월독타의 수석 부회장의 감사 그리고 또 한국에 이렇게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한상대에 참여하고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그러면 1부에서는 저희가 과거에 우리 조선족 기업가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현재 기업가들이 어떻게 기업가 협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지아 그룹이 어떻게 지금 그 이 어려운 그 팬데믹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2부까지 했습니다. 3부에서는 그러면 이 조선족 기업과 모국가 어떻게 상생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 한국 기업이 한국이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 기업이라고 무시하고 이 조선족 기업이 뭘 하겠어 이렇게 이 정말 푸대접했어야 되겠습니까? 중국에 가면 이런 기업들이 많고 제가 예지아 그룹 사례를 들었는데요. 중국의 북경에 가면 조선족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R&D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가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한 3만여 개의 기업이 중국에 나가 있는데요. 많이 기업이 그 성적표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기업들이 제가 동남아에 다녀보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 많이 나가 있어요. 양승부 회장님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봤는데 그러면 조선족 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중국에 우리 기업들이 아주 가서 많이 망해갖고 오는데 어떻게 상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조선족 기업과 모국가 윈윈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제 6가지를 써놨는데요. 뭐 경제적 글로벌 마인드나 조선족 기업과 모국가 협력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전략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죠. 자,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우리가 조선족 기업에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조선족 기업들도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조선족 기업들은 당신들은 어디 나라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중국 사람. 그럼 민족은 어느 민족? 한민족이다. 그럼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정말 이렇게 진주 같은 그 진흙소의 진주 같은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품어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또 조선족 기업들도 상생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오프라인 한상 네트워크 일반적인 뭐 한민족 상공, 법조인 우리 그 전체적인 한민족인 네트워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기업들이 월드 옥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월드 옥타에 가면 조선족 기업이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옥타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 차세대들만 있죠. 얘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코리안넷의 한상 네트워크 온라인 한상 네트워크 있죠. 재동포대단 설립된 거.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한민족 네트워크 실현 한상대와 월드 옥타대. 여러분들이 지금 한상대에 와 계시죠? 20회입니다. 월드 옥타대라고 하세요? 잘 모르시는 많죠. 한상대는 저기 외교부 밑에 재동포재단에서 하는 관치 한상대 월드 옥타는 순수 민간인 조직이 그러나 이제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지만 거기에 순수한 한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정은 그쪽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이렇게 접해 보면 참석을 해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로서는 월드 옥타와 세계 한상들을 같이 해서 앞으로 동포청이 설립이 되면 양쪽을 다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GKN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한인날 파상식도 하고 여기까지 다 됐는데 여러분 제가 발표하고 머릿속에 남는 게 뭡니까? 뭐가 남아? 그 이따가 토론할 때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제 발표로서 마치겠으니까 그러시죠. 자, 35분까지인데 3분 남았네요. 아직도 너무 빨리 해버렸나? 괜찮습니다. 네. 됐죠?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숙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 세미나 시간 안배에 매우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국 예지아 그룹의 남기양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적인 어떤 사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줘서 참석자분께서 잘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장숙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브로콜리 선택 역품 장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계명대학교 이태혜 교수님입니다. 이태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주제 발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브리콜레르의 선택 역풍장범이라는 주제로 한상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연구를 했던 영남대 배문규 박사가 있고요. 저는 계명대학교 이태희입니다. 원래 제목은 브리콜레르의 선택 역풍장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한이라는 어떤 형용사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사례 연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붙인 이유는 나중에 아마 결론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기업 외에도 한상 기업은 정말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면에서도 중소기업도 많고요, 중견기업도 있고 심지어는 대기업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차지하는 한상 기업 그리고 한상 기업의 어떤 짜릿함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이런 부분 자체가 감동으로 와닿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이 주식 천관이라는 기업도 제가 브리콜레르라는 거는 한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제 경영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창업가 정신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조직이 아닌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 자체에 대해서 연구가 되면서 상당한 어떤 흥미를 끌어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점점 더 세분화돼서 브리콜레르라는 것까지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서 브리콜레르라는 단어와 함께 역풍장범, 아마 한상 기업들이 맞닿고 있는 상황이 역풍이죠. 대부분 다 역풍이고요. 보통 배는 순풍에 띄워야 되고 순풍에 닻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역풍에다가 맞서서 돛을 갖다가 올리는 역풍장범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마 모든 한상 기업의 어떤 철학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청관이라는 사례 자체를 어떻게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침소봉대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항상 약간 좀 그런 면이 존재를 하지만 결국은 청관이라는 회사 자체가 했던 결과물은 해외에 진출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상 기업임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기업의 국제화 단계는 전통적 국제화 이론과 이제 본 글로벌 이론이 일단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뭐 순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까운 곳에서 또는 국내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국제화 단계를 이뤄서 글로벌로 간다, 세계화 기업이 된다라는 이론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활동들을 보면 본투 글로벌로 태어난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본 글로벌 전략이라는 부분 자체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은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본 글로벌 전략 자체에서 훨씬 더 흥미로운 기업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여러 국가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게 이제 본 글로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오늘 그렇게 촉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얘기를 곁들이면 최근에 이제 나오는 뭐 약간 조금 뒤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트로트가 유행할 때 정말 잘 부르는 트로트 가수는 마치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하듯이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서 큰 수익을 내고 최근에 돌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최근에 젊은 이 가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론치 자체를 해외에서 시작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검증을 받고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본 글로벌 전략의 한 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 목적은 천관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거고요. 뭐 여러 성공 요인이 있겠지만 천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약간 조금 이제 사례고요. 해외 진출 성공 요인에서 이제 산업의 어떤 확장 이런 부분 자체는 배경에 해당하는데 한상도 그렇고 무역이라는 부분 저도 이제 통상 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떤 산업군이고 어떤 품목을 갖다가 내가 다루고 있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비드 이후 이 전후로도 그렇지만은 세계적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대 이런 부분 자체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물 분야라는 부분 자체를 이제 청관은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성공 요인에 상당한 어떤 이 바닥이 된다. 일단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강의 성공 요인으로 뒤에 전개될 내용은 해외 근무 경험, 그다음에 창업가 정신, 그리고 브리콜라주 CS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두 장이 지나갔죠? 예. 웁살라 모델과 본 글로벌 모델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어떤 요소들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쪽으로 보실까요? 예, 이쪽으로 보시면 여러 요소들 자체가 애초에 국내 기업이라던가 가까운 어떤 지역이 아니고 처음부터 국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 자체는 여기 딱 이제 산업군도 보시면 여기 이제 식품이 청관은 이제 이쪽에 해당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웁살라 모델에 보면 전통 제조업, 노동 집약적 산업, 소규모 산업이라고 해서 이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라든가 맷집이 형성된 다음에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 본 글로벌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정의, 뭐 경험, 자원 성장 이 변수들을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글로벌 기업의 어떤 성공 요인은 기업 내부 역량이라고 해서 이제 해외 업무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같은 인적 요소, 그다음에 해외 인증, 특허, 지적 재산권 등의 어떤 기술 경쟁력이라는 요소. 어떻게 보면 자원 기반 이론에 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면적인 요소를 갖다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창업자 요인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은 개인이 아니고 조직, 집단이 돌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규모 면이라던가 또는 한상기업가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 요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1차적으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아직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어느 순간 영어를 쓰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영어라던가 또는 중국어, 일어, 외국어를 잘할 때 경쟁력을 갖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적 비용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언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 문화를 공감하고 특히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부분에서 훨씬 더 번역이 아니죠. 이 어떤 언어라는 부분 자체가 작용하고 있는 게 또 다른 어떤 고차원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해외 근무 경험, 그다음에 해외 네트워크 이 부분 자체가 창업자의 어떤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창업가 지향성이라고 해서 entrepreneurship에 관한 얘기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이미 보편화가 된 어떤 강력한 어떤 요인으로 볼 수가 있죠.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산업을 이끄는 자, 지위, 조정, 관리를 통해 이윤을 실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이윤을 추구. 앞서 그 첫 번째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스트럽티브한 거죠. 그러니까 파괴적인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창업가 정신에서는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업가 지향성,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면 혁신성, 그다음에 위험 감수성, 진취성. 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고 거룩한 말인데 쉽게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 처음 말씀드렸던 역풍장범처럼 바람이 막 역풍이 부는데 거기다가 이제 나가겠다고 돛을 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작동하는 게 보편적으로는 창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브리콜라주라는 키워드를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랑스어고요. 이 그 브리콜라주라는 영역 자체가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고 뭐 어떤 룰과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어떤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뭐 소위 모르겠고 만들어내, 일단 해내 이런 거에 좀 가까운데 이런 부분이 프랑스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정의는 여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문제와 기회의 주변 자원의 조합으로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매뉴얼 타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은 변합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필요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최적화해서 만들어내는 그걸 갖다 우리는 브리콜라주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담당관을 브리콜레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창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정신으로서 가장 구체화된 어떤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서 이 뒤에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스토리를 볼 건데 전략적 CSR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을 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화 네트워크와 진출 국가의 상호 관련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돼 있는데 지금 청관이라는 회사의 김전배 회장님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이 주 활동 무대입니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문화 거리감도 있고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현지화를 위한 네트워크, 그다음에 국가의 상호 관련성, 정말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지역과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어떤 이 자선, CSR이 원래 자선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체리티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지역과 소통하는 그리고 기업이 당연히 조금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기업이 20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여기 김전배 브리콜레르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CSR이라는 게 유행을 하던 시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자선, 그 다음에 지역 사회와의 어떤 교류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한 어떤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전략적 CSR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청가는 이 주소는 이러하고요. 그 주로 이 스토리를 보면 배가 이제 점차 처음에 2척을 인수하고 점차 늘어납니다. 여기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한국적 원양 트롤선 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트롤선이라는 것 자체는 영어로 이제 트롤이고 우리 국내에서는 저인망선이라고 보고요. 저인망도 어렵죠. 쌍끌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가까울 수가 있는데 큰 배 두 척이 엄청난 그물을 바닥 쪽부터 해서 쭉 이동을 하면서 고기들을 끌어담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산물을 갖다가 채취하는 방법을 우리는 트롤선, 저인망선이라고 부르고 주업이 이 청가는 이 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2000년도에 보면 라사 교육이 설립할 때 이제 거룩하게 라사 교육 설립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찬스가 왔다고 해서 회장님이 구입한 두 척의 배, 많은 어떤 부채와 위험을 떠안고 배를 인수하게 됐고요. 그 뒤부터 이제 자본이 증자해서 점점 옆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선박 이름입니다. 선박 이름들이 이렇게 다섯, 여섯 척까지 이게 증가를 하는 이런 어떤 형태를 볼 수 있고 자본 금도 증가를 합니다. 매출 면에서는 이제 제가 뭐 장부를 전부 다 뒤져보지는 못했지만 최소 100억에서 뭐 내가 뭐 들었기는 300억까지도 이 범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상당한 그런 어떤 히든 챔피언과 같은 그런 어떤 기업이 아닌가. 그리고 수산업이라는 분야 자체는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제조업처럼. 풍어기가 있고 흉어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바람을 잘 타면 좋은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8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때 이제 배를 타면서 거기서 이제 해외 네트워크 원형어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을 하면 30개월 정도를 타셨다고 하는데 연타로 2번 계약을 하는 바람에 거의 5년간 바다에서 그렇게 이 생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생존을 위한 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상당한 어떤 지식과 노하우가 이제 쌓였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해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죠. 네트워크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많은 부분에서 리더로서 자리를 하셨고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정말 레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중동 한의회 총연합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 자체가 되게 어떤 권위적이고 감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마치 이 한상 대회를 아까 처음에 파운더라고 할 수 있는 스타터처럼 거기서 다시 또 우리가 향후 또 활동할 수 있는 터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상을 받고 계세요. 이건 이제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뭐 안에 있는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장관 이상의 어떤 상들을 받아왔습니다. 구조는 되게 심플합니다. 제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은 회사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한 5척 배에 이제 5만가 한국에 4명 이렇게 인력 구조도 되게 심플하죠.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291 그로스톤이라고 해서 총톤수를 얘기를 합니다. 배의 이제 순톤수가 아니고 총톤수라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부피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 여기 지금 보면 이건 이제 기어드 베셀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크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는 배인데요. 각각 이 선망마다 이렇게 존재를 하고 여기 이제 저희망을 작업을 하는 그런 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 전략 파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제 해외 시장 근무 경험이라고 해서 제가 살짝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요 앞서 나와 있는 부분 보면 인도양 원양 어선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부분 자체였고 두 번째 한 5년간 배를 타는데 내가 소속한 이 조직 자체가 이제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마치 망해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첫 번째 이 경험치가 쌓입니다. 저도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있고 뭐 기업가들이 있지만 잘할 때 좋은 거보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잘 나가고는 있지만 회사가 무너져요. 실제로 저는 이제 해운 쪽에 좀 관련이 많이 돼서 많이 무너졌었죠. 들어봤더니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 제가 한마디 해줬던 게 그 회사가 만약에 무너질 것 같으면 끝까지 무너지는 거를 지켜봐라. 그거는 쉽게 보기 힘든 경험이다. 근데 결국은 그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 기업이 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을 하듯이 뛰어내렸었는데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 친구는 일단 배가 다시 복귀가 됐죠. 그리고 엄청난 노하우를 갖다가 이제 가지게 되고 지금은 이제 중요한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 지금 해외 시장 근무 경험이 순탄했다고 그랬었으면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어떤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93년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본사에서 경비도 보내주지 않아요.
이럴 때 이제 김전배 회장님이 했던 이 행동이 한 줄의 이제 에피소드로 나와 있지만 이 감성이 되게 풍부한 거죠. 남의 일, 나의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다가 같이 쉐어하는 기본적인 그런 철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자금을 끌어와서 재반 경비를 충당을 했다. 약간 좀 이제 짠해 보이긴 하지만 상당한 여기서 경험치가 쌓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적 창업가 정신입니다. 큰 시련을 갖다가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공중분해가 된 거죠. 공중분해가 됐는데 여기 아마 자랑 같으셔서 그 케이스에 설명은 안 하셨겠지만 워낙 역량이 있으시고 5년간 장기 근속을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탁월하니까 소유 자체는 그쪽으로 넘어갔지만 운영 자체를 다시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양어선 열척을 갖다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선사 하나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배를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청관의 전신인 라사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도 또 두렵죠. 처음에 이 분야 자체가 되게 파산하고 리스키하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고 분명히 비즈니스 모델 갖다가 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이제 브리콜라주라는 영역에서 성공 요인을 찾아보면 개인 역량입니다. 기존에 이제 종업원이 아니고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던 것은 전략 분석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수익 구조 모델 자체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보시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아즈만 항으로 물량을 잡아다가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비용과 함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더포트죠, 모항 자체를 갖다가 여기 오만에 있는 살라라 항으로 바꿉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1회 출하당 한 10만 달러니까 그때 당시 한 1억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항로 변경을 통한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오만에서 조업하는 그리스 원양업체인 탈라스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확보하고 소비처를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인도양 앞바다라는 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지금 해군이 나가서 지원하고 있는 그 영역이 그 아프리카 그 소말리아 해적 소굴이죠. 거기서 나와서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고 하는 배를 피랍하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저 장소입니다. 저기서 이제 이 어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뒤에 보시면 총을 다 한 자루씩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드를 세워가면서 이 조업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저 총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 충돌이 있을 법도 하고 사람들이 위험해서 그 바다를 나가지를 않는데 가드를 데리고 나갔는데 충돌이 없었다라는 거는 충분한 지역과의 소통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SR입니다. 이 재밌는 거는 이 한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례를 보면 2014년에 아프리카 시장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대출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때 이 유통업자가 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피부색이 다른 유통업자한테 13억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받습니다. 이거 자체가 되게 이제 지역 사회와의 이해 그리고 충분히 지역에서 이 청관이라는 회사 자체가 필요함을 인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관계식과 함께 또 경영적으로는 이 위기를 자금적 위기를 넘겼지만 김전배 회장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한인회 총 연합 회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스토리에 기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SR을 보시면 김전배 회장 청관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 인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 자체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 개발도상국에서 사회공헌 활동 내가 이 지역에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준다라는 CSR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지속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례를 준비를 하면서 청관이라는 그 회사의 재무 상태라던가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키워드 이 구글링을 해봤는데 나오는 거는 지속적인 기부 활동, 그 다음에 사회 봉헌 이런 부분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서칭이 되는 걸 보고 제가
몇 개월 전에 뭐 이론을 마무리를 지었지만은 지속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 CSR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충분히 그 요소 자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앞에 제목에 제가 더 나은 세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이 청관이라는 기업이 단지 수익을 넘어서 그 지역에 정말 충분한 어떤 그런 기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겨운 사진입니다. 정겨운 사진이고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예측할 수 있는 창업가의 해외 근무 경험 이런 부분 자체가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감과 함께 기업의 어떤 전략적 CSR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청관의 어떤 성공 사례이지 않냐 요인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사례는 그 이태희 교수님께서 아주 해박한 국제경제학 이론과 그리고 실제 한상대 회장님이시죠. 김전배 회장님의 청관에 아주 숨어 있는 아주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제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이태희 교수님께서는 역풍장범이라는 아주 좋은 말을 사용하셔서 사례를 아주 재밌게 잘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태희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1부의 마지막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동대학교의 정가빈 교수님입니다. 제목은 연자는 말레이시아의 K푸드를 주도하는 KMT를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레이시아의 K푸드를 주도하고 있는 그 KMT 그룹에 대해 설명하게 된 국립안동대학교 우역학과의 정가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KMT 그룹은 그 이마테오 회장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말레이시아에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학을 나오셔서 군대를 갔다 오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는 초창기에 무역회사로 간략하게 한국에 있는 그러한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무역회사로 시작을 했다가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말레이시아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한류가 그 당시에 이제 한류의 영향이 또 시작되면서 이제 전형적으로 한국에 있는 식품, 식음료 제품들을 수입하고 그거를 말레이시아에 전파하고 그에 따라서 말레이시아 전역에 한국 식음료와 생활용품들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크게 이바지한 그룹이 바로 KMT 그룹이고 거기에 선두주자로 이마테오 회장님께서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냥 말레이시아의 K푸드라고 좀 이제 한류 느낌으로 줬는데요. 실제로 K푸드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떠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또는 한국의 생활용품에도 굉장히 많이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게 바로 KMT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서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일반적인 개관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또 이 KMT 그룹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한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전체 인구의 60%가 기본적으로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식음료 제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무슬림의 어떠한 그 할랄 인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레이시아 개관에서는 말레이시아의 할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KMT 그룹의
개관입니다. 첫 번째는 KMT 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그 이마테오 회장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KMT 그룹이 총 8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그 계열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서는요. KMT 그룹이 그러면 성공하게 된 요인은 어떻게 됐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이게 경영 사례 연구기 때문에 학문적인 이론이 좀 접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칸터 교수님이 얘기한 지역과 기업과의 어떠한 상생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해서 KMT 그룹이 성공한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KMT 그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와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모든 국가들이 힘들었지만 말레이시아는 코로나 이후에도 매년 7%씩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어서요. 많은 중산층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1인 가구의 증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 등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신흥 시장이 경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가가 말레이시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는 말레이계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계, 인도계, 그리고 기타 외국인 순으로 되어 있고요. 언어는 말레이아 언어 쓰고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코로나 이후에도 매년 7%씩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중산층의 증가, 1인 가구와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경제 성장과 함께 소비 시장으로 상당히 주목받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레이시아는 한류 팬덤,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의외로 한류가 인기가 많은데 한류 커뮤니티가 대다수가 존재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말레이시아의 시장 환경에서 한류의 제품과 그러니까 한국의 식음료 제품과 생활용품들을 말레이시아의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뜨리면서 우수한 한상 기업으로 성장한 게 바로 KMT 그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상 기업은 뭐냐? 한국 기업의 자사나 상사를 제외한 순수하게 현지에 진출하여 창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을 우리는 한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 사례를 조사하면서 저도 이제는 한상기업 얘기를 들었는데 한상기업이 그럼 영어로 뭔가라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말 그대로 한상 자체가 고유 명사더라고요. 그래서 한상기업은 우리의 동포 분들이 외국에서 어렵게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성공시킨 우수한 기업들을 한상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MT 그룹은 한류의 영향과 뭐 이렇게 시장 환경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우리의 한국 식음료, 생활용품을 말레이시아에 전파하였습니다. KMT 그룹은 1994년 이마테오 회장에 의해서 설립되었고요. 8개의 현재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의 FMCG, 즉 회전이 빠른 소비재 생활용품, 소비재 식음료 제품과 생활용품을 말레이시아 전역에 수입하여 한국 것들을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식품 제조 기업과 OEM을 맺어서 한국 식품을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FMCG라는 그러한 제품 카테고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 소비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상 소비재의 특징이 개당 가격은 쌉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가격에 민감한 측면이 있는데 이 KMT 그룹은 개당 가격이 싸지만 이거를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는 측면으로 성장 구조를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한국 식음료 생활용품이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격을 좀 더 녹제 책정하면서 판매를 해서 성공을 거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KMT 그룹이 어떻게 성공했나라는 측면을 살펴본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칸터 교수가 말한 3C, 즉 기업이 갖고 있는 컨셉과 컨피던스, 역량, 그 다음에
커넥션, 지역사회의 연결 정도,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과 기업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이 칸터 교수의 3C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이 칸터 교수의 3C를 기반으로 해서 KMT 그룹의 성공 발자취와 성공 요인을 그리고 향후 과제와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 인구가 60% 차지하고 중국인, 그다음에 외국인 순으로 되어 있고요. 언어는 주로 말레이어 언어를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는 쿠알라룸푸르고요. 국가는 나의 조국이고 기후는 열대성 기후고요. 종교는 무슬림이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슬람 종교가 대다수 국교로 보고 있다. 물론 헌법상으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인 이슬람교가 이 사회를 좀 지배하는 여러 사회 문화적 환경을 지배하는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이 이슬람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랄 인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랄은 식품 중 모든 채소, 과일, 곡류, 해산물을 할랄로 간주하고 육류로 주로 양소, 닭 등 허용된 고기의 한정, 신의 율법에 따라 도축된 고기만 할랄로 인정한다. 즉 이슬람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음료 제품 또는 어떤 물건 등을 할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식음료 제품이 이 할랄 부분에서 이슬람교의 할랄 부분에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할랄 식음료 제품을 어떠한 이슬람교 국가에 판매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 1000만 이상인 아세안 국가 중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상회하고 무슬람 비중이 60%에 달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그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국가고요. 또한 할랄 인증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요. 굉장히 시장이 안정되면서도 굉장히 성장할 여력이 있는 굉장히 할랄 시장으로 큰 시장으로 많은 식품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할랄 인증에 있어서 정부 주도하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2016년에 할랄 산업개발공사 등을 설립해서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할랄 파크 추진, 외국인 투자 장려, 할랄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의 한류는 동남아시아 가장 구매력이 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 팬덤이 매우 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약 3천만 명의 인구가 사는 다민족 국가로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구매력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한류를 기반으로 한 한국 제품들의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류는 기본적으로 한류 컨텐츠의 대다수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특히 이제는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 요즘에는 OTT 플랫폼 기반으로 한 방송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PC나 모바일 게임 등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은 K-팝은 전 세계 어디든지 인기가 많기 때문에 K-팝도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말레이시아 내에 K-팝이 그 100대 순위에서 인기 21개가 우리 K-팝 그룹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인기를 음악 쪽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도서도 예전에는 단순하게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그러한 책자들이 인기가 많았다면 최근엔 한국의 문학 작품이 번역이 돼서 말레이시아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류 팬덤, 한류 커뮤니티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된 나라가 또한 말레이시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방송, 게임, 그 다음에 도서 등등, 음악 등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한상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살펴봤는데요. 초창기에 우리의 한상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무역업이나 한국과의 무역 또는 한국 관광객들을 위주로 한 관광업이나 요식업에 초창기에 많이 진출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 이제는 지금의 현재에서는 주로 이제는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 주로 말레이시아의 산업 구조가 되어 있는데, 특히 한상 기업들은 서비스업 위주의 크게 네 개의 사업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식품 유통 서비스업이고요. 대표적인 말레이시아 기업으로는 KMT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KMT 그룹의 기업가 정신은 미래지향적인 성취감, 사회적 네트워크 확보라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말레이시아의 한상 기업들은 무역 서비스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컬론 펜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청농 무역 주식회사가 지금 대표적인 말레이시아 한상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러한 무역 서비스업에 있는 한상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에는 자기 혁신과 진취적인 창의성, 사회적 네트워크 확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 서비스업에 많은 한상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있고요. 디오레, 그다음에 오이소라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한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성취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대표적인 그러한 음식 서비스업을 하는 말레이시아의 한상 기업들의 대표적인 기업가 정신이고요. 그다음에 한류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좀 YCP 트레이닝 앤 MK 스튜디오라고 해서 주로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 창의적인 진취성을 기업가 정신으로 하면서 주로 이제는 말레이시아의 한상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큰 카테고리 4개의 산업에서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유통 산업에서는 KMT 그룹이 지금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MT 그룹에 잠깐 소개드리면요. 1994년 12월 12일 이마테오 회장에 의해 설립되었고, 한국의 일상 소비재인 FMCG, 회전율이 빠른 소비재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한상 기업입니다. 말레이시아 전역의 유통업체 제품을 공급하고 호텔과 카페, 레스토랑 등의 한국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주요 사업자인 이제는 주식회사 농심의 어떠한 제품들, 특히 라면 쪽에서요, 수출 및 국내 부분에 대한 국제 기구로부터 할랄지를 획득하게 하였고요. 이후 주식회사 농심의 할랄 제품을 직접 말레이시아의 식품업체와의 제조업체와의 MOU를 통해서 OEM 방식으로 지금 제작하고 보관하고 운송하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전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OEM식으로 주식회사 농심의 할랄 식품을 만들어서 그걸 다른 동남아 국가나 아니면은 중동 국가에 수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마테오 회장이십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도모해서요, 지금 말레이시아 국왕으로부터 백작자기를 수여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마테오 회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충남 온양에서 태어나셨고요. 아버님께서 이제는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의 상사 직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는 같이 가셨다가 대학을 말레이시아에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군대는 또 한국에서 왔다 하셨고 제대하시고 2000년대 초에 이제는 1990년대 초반에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식품보다는 어떠한 그런 한국의 액세서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업체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한일 월드컵과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한류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의 식음료 제품과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지금 현재 발돋움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전역 사회에 같이 지역사회와 연관되는 활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말레이시아 정부나 아니면 국왕으로부터 굉장히 큰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죠? 좋게 말하면 기쁨을 받는, 아니 좀 좋게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작자기를 최근에 받으신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거는 KMT 그룹의 어떠한 비전이나 미션이나 목표, 뭐 핵심, 뭐 어떠한 기치나 어떠한 기업 철학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MT 그룹의 계열사는 총 8개 정도가 있고요. KMT 푸드 베버러지라는 기업, 한국 식음료를 담당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미용 및 가정 생활용품을 담당하는 기업, 그다음에 한국 식음료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식음료나 생활용품들이 말레이시아 전역에 퍼질 수 있는 운송회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관 및 재고, 그다음에 물류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또는 한국식품과 어떤 한의학과의 연계를 하는 그러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 음식점도
운영하고 있고, 또한 한국식 음료의 좀 더 유통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업체를 좀 더 확장하는 그러한 유통업체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KMT 그룹의 성공 요인을 이제부터 보면요. KMT 그룹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에서의 성공 요인을 기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과 기업 사회의 연계를 통한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칸터 교수의 3C를 사용하여 KMT 그룹의 성공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창의적 컨셉이라는 것은 시장과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기업이. 역량은 고객을 위해 창의적 컨셉을 최고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연결은 기업이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사업 영역을 확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KMT 그룹의 성공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자, KMT 그룹의 첫 번째 창의적 컨셉입니다. KMT 그룹의 컨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지화 전략과 시장 기회의 발견입니다. 현지화 전략은 말레이시아 환경에 맞춰 제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라면, 대한민국에서 먹는 라면 한 봉지가 몇 그램인지 아십니까? 120g이라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는 80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레이시아 시장에 맞춰서 라면의 용량을 그렇게 좀 이렇게 바꾸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요. 철저하게 한국의 식음료가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맞춤화된 제품으로 변형시키는 전략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인구가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할랄 인증 획득에 주식회사 농심의 라면이 획득한 것처럼 다른 한국의 식음료 기업들의 그러한 제품들도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장 기회 발견입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식음료 제품 자체가 상당히 고품질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고품질의 제품 및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고, 또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매력도 큰 중산층이 많이 성장하면서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좀 더 높은 가격의 고품질의 한국 제품들을 제공하는 전략을 했고요.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의 증가로 중산층이지만 좀 중하층의 시장이 또한 발견을 해서요. 그들을 위한 좀 더 낮은 가격이지만 품질은 좋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전략으로 자신들이 이 발견한 시장에 맞춰서 하는 전략을 하는 컨셉으로 성공을 거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입니다.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를 사용해서요. 한국 식음료 제품의 그 멀티 유통 전략을 해서 말레이시아 시장에 소비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한국 식품들을 구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시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또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서 많은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이 한국의 식음료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나 시금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멀티 유통 채널 전략을 통해서 한국의 식음료 제품이 말레이시아 시장에 확대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랄 식품 인증 획득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러한 한국의 식음료 제품이 말레이시아 시장, 특히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시장에 확대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KMT 그룹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되는 건 인적 자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KMT 그룹은 자사에 있는 그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는 이슬람 직원들이 많다는 특징이 조금 있어서요. 그들을 위한 어떠한 기도실이나 어떠한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하면서 그 직원들이 최대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자원 관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연결입니다. KMT 그룹은요, 정부 또는 지역 사회와의 어떤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서 많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경찰국의 요청으로
경찰 키오스크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작은 파출소 같은 것들을 말레이시아 시장 전역에 만들어줬고 개조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보건부의 요청으로 방역용품 기부 등을 활성화하면서 정부의 협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합니다. 또한 KMT그룹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해서 소외된 지역사회를 민들을 도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복지 향상에 말레이시아와 함께 성장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요. 사회복지 향상에 많이 기울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목표 및 과제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식음료 제품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KMT그룹은요.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 강화와 현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ESG 경영을 지금 추구하면서 해외에 있는 한상 기업으로서의 대표적인 모습을 모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존 한국 식음료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어떠한 B2B 사업에서 실제적으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B2C 사업으로의 전환을 많이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외식 사업 진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의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어떠한 건강 및 보건 제품의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이후 말레이시아 경제적 변화에 맞추고자 기업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현재 KMT그룹의 목표 시장인 중산층에서 좀 더 높은 상위 계층으로의 시장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음료 기업들은요, 말레이시아가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으로 다인종이 존재하는 국가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의 식음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소득 수준이 높으며 소비자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서 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요. 이러한 시장 환경이나 한류의 영향을 잘 접목해서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진출하고 어떠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유리할 거다라고 시사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가빈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우리가 K컬처라는 게 상당히 이제 이슈화되고 있고 한상의 중요한 테마 중인데 그 마지막 방점을 짓는 게 K푸드라고 생각되는데 KMT 그룹을 중심으로 아주 사례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가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75분 동안 세 분 교수님의 아주 상세한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1부의 이제 마지막 한 20분간 한상 글로벌 기업의 기회 도전에 대해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참여자 분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세 개의 사례를 좀 더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미진한 부분들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생각이 됩니다. 자장으로 충북대학교의 정진섭 교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진섭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주 그 한인구 교수님 때부터 시작한 이런 사례 개발, 한상의 사례 개발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이어져서 오늘 상당히 가슴 뭉클했고요. 어쨌든 세 분의 저희가 사실 세 분 이외에도 이제 조금 더 사례를 개발했는데요. 어쨌든 대표로 세 분이 와서 발표를 했고요. 또 여기 아까 한인구 교수님도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토론을 다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일단 최초에 이제 한인 교수님의 의견도 말씀도 조금 듣는 시간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인구 교수님이 이렇게 좀 보시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그런 것 좀 먼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구 교수님 계세요? 예, 아니요. 마이크를 좀.
예, 안녕하세요. 저 카이스트 한인구입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회장을 맡게 되면서 왜 한국 학자들이 구글이나 뭐 애플은 연구를 많이 하는데 왜 진작 우리 그 한국인 기업인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그 경영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걸 연구를 안 할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경영학회 됐던 2015년에 이제 차기 회장으로서 세계 한상 대회 제주도에 참석을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우리 한인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사례 연구가 시작돼서 2017년에 세계 한상 대회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한상 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우리 한상 경영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뭐 꼭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경영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 한상 고유의 그런 그 경영 이론 또 성과 이론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고요. 오늘 그 준비해 주신 경영학회 한상만 회장님과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한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신여대 김종배 교수님 말씀도 먼저 듣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그 한상에 대한 케이스 조사를 2017년에 하고 다시 2022년에 또 한 번 하게 되면서 몇 가지 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외 여행을 가면 여행 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돈을 충분히 갖고 갔음에도 굉장히 힘든데 그 현지에서 그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데서 거기서 사업을 일궈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한 하나의 그 어떤 지적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러한 좋은 그 장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많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새 발표들을 잘 들으면서 한국의 한상, 그다음에 이스라엘 상인, 또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쭉 주어진 틀보다는 플로우에서 조금 제가 자기 느낀 점이나 뭐 의문 사항을 발표하실 분들을 제가 하고요. 또 중간에 이렇게 뭐 한상만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제가 끝나기 전에 좀 간단히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새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서 뭐 이런 자기 느낀 점이나 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회장님도 좋고 청중 중에서도 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명을 좀 이따가 그러면은 조금 생각하실 동안에 한상만 교수님께서 잠깐 코멘트 그 줄 라인에 계시니까 한상 회장님께서 들으시면서 혹시 느끼신 점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 내용 생각하시면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상만 교수님 잠깐 감회를 잠깐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으시면서 개회사는 하셨지만 그래도 본인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면 토론을 준비하신 토론 자료를 그러면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자료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면 그럴까요? 예. 그러면
두 분을 포함해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이나 또 아니면 본인의 느낀 점도 괜찮고요. 성함과 소속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고 비즈니스는 뉴욕에서 펼치고 있는 세계한인재단 상임대표 총회장 박상원입니다. 저는 교육일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종사해 왔고요. 미국에 이민 40년 차 해외 동포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공한 기업인들 또 그 성공한 기업의 그 정신 또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실적들을 중심으로 발표하신 사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또 대한민국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문명 시장, 문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시기적절한 지금 우리가 탐구와 토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회와 도전의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고 하는 과정 중에 우리 민족이 이 세계 역사, 지구촌 경제사회에서 경제의 영토를 넓혀가는데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경제 영토로 확장해 갈 것인가,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그 경제 영토를 넓힌 지역에 어느 곳에서 민족의 큰 부흥과 번영을 이루었는가, 이런 전략을 꾸려가는데 국가나 또 모국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전략을 갖고 미래를 개척해 갈 것인가, 이런 생각에 좀 착안을 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코리안들은 매우 우수합니다. DNA라고 표시한 것처럼 개개인들은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우수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바로 그런 기회의 나라, 기회의 땅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집중적으로 올 수만 있다면 미국을 전략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세워서 와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기업 환경이나 또 정착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매우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합법적인 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전략을 펼 수 있고 경제 영토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 우리 황병구 회장님, 상공인 청년의 총회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미주 지역에서 21차 세계 한상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한상인 우리 기업인들이 좀 와주시고, 그리고 여러 기회를 가져가는 그런 좋은 우리의 컨벤션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 대한민국에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기반으로 국가나 정책 차원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로 이런 귀농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청춘을 그쪽으로 권유할 게 아니라 세계 무대와 첨단 산업 쪽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제안을 우리 재외동포재단 또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기회와 도전을 마련하는 우리 학자님들께서 좋은 정책을 세워서 국가에 한번 제안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조금 이렇게 요약하자면 어쨌든 지금 글로벌화 시대 또 역글로벌화 시대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갈 것인가, 또 개인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갈 것인가, 특히 이제 미국을 말씀하시면서 미국은 좋은 나라다. 아까 그 이장섭 교수님 발표하실 때 보니까 미국의 특히 그 사업체 수가 미국만 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귀농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해외로 가야 될 것이다. 특히 이제 그 옆에 지금 황병구 총연합회 총회장님도 계시니까 총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뭐 해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질문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뭐 관련 정책이나 이런 거를 마지막에 한 마디씩 해서 한꺼번에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황병구 총회장님도 뭐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예. 마이크 없어서 제가 목소리가 원래 큽니다. 아니요, 그래도 마이크를 쓰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장님께서 또 저 이름을 또 이래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도 한상대회 이야기를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맙고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한상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상대회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하시다가 어렵게 이제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해외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셨고 또 그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좀 기왕이면 미국에서 한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또 다른 지역에서 다들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그 동안에 한국에서 이 한상대회를 개최했던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에 나가셔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재외 동포님들이 모국 방문 겸 또 한국의 중소기업 상품을 한번 보시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런 데 좀 비중을 둔 대회였다면 내년도에 이제 미주에서 개최하는 한상대회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개최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좀 많이 모시고 와서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우선 중소기업 제품들이 방대한 미국 시장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나중에 또 저도 이 말씀 올릴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예, 아마 내년에 미국에서 열릴 그런 얘기도 조금 해주셨고요. 어쨌든 내년에 미국에서 열리더라도 우리 한상만 교수님 그다음에 고 전 회장 그 전에 한인구 회장님의 뜻을 받아서 저희 학계도 기업만 하지 마시고 학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플로어에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장섭 교수님의 그런 수십 년간 한 길을 파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많이 했고요. 또 이태임 교수님께 사실 브리콜레르 그다음에 역풍 장법이 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바람이 역풍 이렇게 하는 해외에서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돛을 피면서 나아간다. 어쨌든 그런 정신들 그다음에 정가병 교수님의 어떤 그런 KMT 그룹 외국에 나가서 그냥 사업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그룹으로 이렇게 몇 개씩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한 그런 좀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상들의 어떤 뜻에 그다음에 한상들의 어떤 성장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오히려 이렇게 그런 데서 더 어려울 텐데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는 외국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포린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좀 놀랍고 더 궁금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먼저 손을 드셨는데 저쪽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고상구 회장님으로 이렇게 아유 고상구 회장님 먼저 하셔도 되는데 아니 회장님은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여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저쪽이 먼저 하시죠. 예 그럼 이름 잠깐 밝혀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온 워싱턴주 상공에서 박용국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이제 보통 한상이라 그러면 저희가 한국의 제품이나 상품이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각 나라로 이제 수입하는 일들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시다 보면 각 나라에서 생각을 할 때 왜 수입만 하냐? 우리 제품을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을 알리고 부가가치를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프레셔나 그런 거는 혹시 없으신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가 더 길고 비즈니스가 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제 프레셔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각 주별로 해서 이제 많이 보통 한인들이 하시는 게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입을 많이 해서 이제 부가 많이 창출이 되니까 역으로 미국에 있는 제품들을 너네가 한국 커넥션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가서 판매를 하라. 뭐 서비스 같은 제품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혹시 각 나라들은 동남아 계신 그 각 나라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프레셔가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하시는 게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부를 일고 기업을 일으키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1차원적이신 거고 2차원적으로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제2, 제3의 어떤 제너레이션들이 지나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바꿔서 특수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워싱턴 상공회의소에서 오신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는 그 정부의 압력, 두 번째는 원 제너레이션을 더 나가서 그 나라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의 업그레이드에 관한 그런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상구 회장님도 잠깐 일단 코멘트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사실은 좀 질문이 없은 것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사실 우리 한상에서는 우리 이장섭 교수님께서 사실 재동포나 한상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런 든든한 우리 한상에는 이장섭 교수님 같은 분이 많이 좀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학자님들 함께 우리 한상과 재동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토론 주제가 사실은 질문 주제가 오늘 이 세 분의 주제 발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장섭 교수님이 발표하신 조선족 기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의 우리 조선족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또 우리 조선족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질문에서 항상 의심을 좀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족 참 우리 소중한 자산이고 가치 있는 우리 또 한국과 가까이 있는 중국과는 또 아주 가까운 또 나라고 큰 대륙이고 또 우리의 좋은 시장이고 그래서 200만 조선족 우리 기업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우리와 중국 간의 수교가 그렇게 길지 않은지 30년 정도 됩니다. 수교한 지가 30년 되는데 이 30년 수교 기간 동안에 그전에는 그분들이 우리와의 왕래가 없었고 오히려 북한과의 왕래가 더 가까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 민족은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을랑가 몰라도 제가 1999년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이 중국 조선족들은 자기가 만약 축구 경기를 하면 누구를 응원할까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북한을 응원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건 뭐 우리가 잘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와 단절된 시간이 오래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국의 조선족 기업들을 어떻게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라고 만드는 이 정신을 우리가 바꿔주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폭력을 가지고 이런 조선족 우리 한국 기업들을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조선족 우리 기업이다 우리만 인정하지 말고 그쪽에서도 진정한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교수님이 좀 풀어야 될 문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정말로 우리가 같은 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는 그에 대한 교수님들의 어떤 연구와 또 어떤 대책 또 대안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이장섭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제한된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한 마디씩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쪽 나머지 이렇게 교수님들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장섭 교수님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상구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중국을 한 20년 연구하고 동남아 한 10년 이렇게 현지 조사를 9개월 다 해서 한상 기업들 책을 지금 쓰고 있고 논문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조선족 기업가들을 제가 중국에 가서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가들의 모임이 한국 상해가 있습니다. 거기를 안 가고 조선족 기업가 협회를 가서 이분들하고 인터뷰하고 같이 교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조선족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당신은 한국의 그 학자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더 가깝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는 한국 기업을 욕하면서 저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 마음을 알아주고 또 자기들 입장에서 연구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한중 수교 이전에, 그러니까 78년 개혁 개방하고 92년 한중 수교가 됐는데, 이분들이 그 한국 기업들이 한 3만여 개 중국에 진출했을 때는 조선족 기업가들이 한국 기업의 하청업체 역할을 했어요. 이때 이제 정말 좋은 사례도 있지만 안 좋은 사례도 많죠. 한국 사람들이 사장이 조선족 기업가들을 못 살게 하는 경우, 또 망해버리게 하는 경우, 하청을 받았으면서 돈을 제대로 안 준 경우,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앙금이 쌓인 거죠. 근데 2000년도 이후에 이 조선족 기업가들이 한국 기업가들보다 더 우위에 섰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면 갈수록 조선족 기업가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왜? 조선족 기업가들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 기업가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전에는 조선족 기업가가 한국 기업가에게 납품을 했는데, 하청업체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반대가 된 거예요. 조선족 기업, 한국 기업가가 납품업체가 된 거예요. 하청업체가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사례를 보면 서로 간에 상생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만 사람이란 게 기브 앤드 테이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줄 수밖에 없고, 따뜻하게 우리의 민족이니까 우리가 품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그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엿새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52개 소수민족 중에서 200만 명 재동포는 그냥 뭐 세벌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야 되고, 그리고 80만 명의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 이분들은 중국에서 못 살기 때문에 한국에 온 거예요. 진짜 잘 사는 조선족이나 조선족 기업가들은 중국에 남아 있어요. 심양, 북경, 청도, 상해, 뭐 광주, 심천 기업가들, 큰 기업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줘요. 그리고 저도 그 월독타에서 엊그제 발표를 할 때 중국 발표를 해서 제가 질문했어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동남아나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왜 지금 중국의 전략 전술이나 세우고 있냐? 그건 뜬구름 잡는 시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가 3만 개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성적표가 뭐냐? 그동안 30년 동안 얼마만큼 성공했고 얼마만큼 우리가 이익을 봤는데 또는 손해를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렇게 나와야지. 중국의 전략 전술만 세워서 너그 화장품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나가라.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포청이 설립이 되면 이러한 것들을 전 세계 한상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재동포재단은 그야말로 30-40명의 인력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이사장님 저기 뒤에 계시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행정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 연구를 합니까? 저희 같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죠. 저는 30년, 20년을 하면서 운명처럼 조선족 기업을 만나고 우리 중국 동남아 한상 기업을 만나고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한 거죠. 운명처럼. 제가 어떻게 한상을 알았겠어요. 이제 동포청이 만들어지면 시작이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여기 젊으신 우리 이태희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그 45분까지 끝나야 되는데 제가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냥 계속 한 1, 2분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 1분에서 몇십 초씩 한 번씩만 더 하고 마무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태 교수님. 예, 그 플로우에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뉴욕 그 상공회의소에서 질문 주신 부분은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대답을 드리면, 그 일단 뭐 WTO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그 내국민 대우 원칙에 기반하여 자유무역에서 국가 차원에서 수출입에 대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거론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은 물품들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우리 국내에 들여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서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를 맞추겠다고 대무역법에서 거론하고 있는 특정 거래 형태의 연계 무역의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표면적으로 압박한 부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이제 WTO에 기반한다고 그러면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서 내가 전량을 수입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시장에서 원해서 들여온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은 기존 세대들, 특히 뭐 저희 최근에 우리나라는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들이 기존의 어떤 기성 세대들이 일궈놓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을 주셨던 미국이 블루오션, 레드오션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라는 말, 이런 어떤 열정과 기회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메시지를 주는 건 좋지만 지금 탑다운 방식이라든가 매뉴얼 타입으로 기존의 세대들이 끌려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델, 왜? 자기들이 팔 물건은 자기들 세대를 위한 것이지 기존의 세대를 위한 것보다는 향후 이제 미래 소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학교에는 있지만 학생들한테 지식을 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어떤 도전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저도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 변화 시점에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환경이 엄청난 어떤 변화를 지금 일구고 있는 시기라서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확한 답은 안 주셨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가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아까 워싱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남아시아 국가하고 미국하고는 그 이민 세대 자체가 미국은 뭐 거의 지금 한 3세대 정도 됐고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1세대 또는 많아봤자 2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미국이란 나라는 선진국이고 동남아시아 국가는 지금 현재 신흥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태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국가상으로 할 때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그런 표면상으로는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약간 표면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MT 그룹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식품료를 하지만 그 무역수지 말레이시아 국가 자체가 무역수지가 흑자 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OEM을 해서 주변에 있는 동남아 국가나 중동 국가에 파는 그러한 상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건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그 한상 기업의 지금 세대가 다르다는 점과 그다음에 국가가 선진국가, 후진국이라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지금 신흥국가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은 표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는 압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동남아 국가에서는 있다라는 거는 제가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도 나라에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뭐 어떤 그 법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소기업층,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층 같은 단체들이 와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줄 테니 한국 쪽으로 다시 수출을 해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그전에는 못 듣다가 최근에 와서 좀 어떤 컨퍼런스나 그런 게 생기면서 그래서 새로운 거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셔가 들어오고 있는 거가 아닐까 하는 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나라에서 뭐 레터를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진짜 시간이 완전히 다 됐는데요. 뭐 아주 30초씩만이라도 이렇게 끝으로 한 마디씩만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한인구 회장님, 한인구 전 회장님, 그다음에 김종교 교수님, 뭐 한상범 교수님이 30초씩만이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상대회 저희가 참여한 지가 경약해서 5년이 됐고요. 우리 이정석 교수님은 이제 오래전부터 하셨지만 한상기업에 관심이 있는 경영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매우 반갑고요. 이런 연구 결과가 누적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연구 네트워크, 그런 연구 모임이 만들어져서 연구 결과가 공유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보통 하나의 케이스는 어떤 시점에 대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게 좀 누적되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좋은 화두를 던지셨는데 특히 동남아시아만 말씀드린다면 동남아시아의 한상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까 한상이라고 하지만 한국적인 제품의 특장점을 많이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라든가 아까 뭐 농심의 신라면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가 사실은 큰 경쟁력 원천인데요. 앞으로 이게 저희 조금 더 역사적으로 좀 발전하고 뿌리 박으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일 것 같아요. 한국적 기업의 경영인 일이지만 그쪽 현지인에 대한 그 협조와 현지인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굉장히 좀 많이 쉐어링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쪽을 같이 서로 융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쟁력이 한국적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한국적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상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 기반 베이스를 그 나라화해서 조금 초월되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한 케이스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었어요. 바랍니다. 예. 또 이러한 자리가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상범 교수님께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두 가지가 특히 귀에 남는데 하나는 이제 재외동포청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 학자들의 정책적 재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상 고유의 경영 모델이라는 이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립니다. 오늘 발표하신 이장석 교수님, 또 이태희 교수님, 정가변 교수님 발표 내용이 또 나오지만 결국 핵심은 관계. 아까 뭐 네트워크라고 표현도 하시고 관계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재외동포청의 그 역할도 결국 네트워크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많은 기업들이 많은 한상 기업인들이 연결될 수 있던 그런 정보의 어떤 교류의 역할을 해주고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재외동포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런 점에서 경영 고유의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저희 경영학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원래 토론 시간이 20분이었는데 3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이 사실은 휴식을 조금 줄이더라도 충분히 좋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생각됩니다. 2부 지금 세미나에 조금 시간을 더 빼앗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휴식을 10분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너무 열띤 토론했으니까 토론을 5분만 진행을 하고 바로 2부 세미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